뒷좌석 창문에 사람 얼굴 같은 게 바싹 붙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눈은 뜨지도 감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각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다. 운전석에서 몸을 숙여 일어나는 후드 쓴 낯선 남자,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이 도로 위로 툭 떨어져 굴러가는 장면.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아내는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둘뿐이 아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방, 회색 SUV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CCTV 화면이 제 휴대폰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판, 그 흰색 스티커, 백미러에 매달린 작은 곰 인형까지 틀림없이 우리 집 차였습니다. 문제는 그 차가 들어가는 곳이 회사 주차장이 아니라 대실 35,000원이라고 적힌 허름한 모텔 주차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손끝부터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 42. 물류회사 관리팀장, 결혼 11년 차, 초등학교 4학년 아들 하나, 7살 딸 하나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아내 서정민은 평소처럼 제 와이셔츠를 가지런히 펴서 건네줬습니다. 당신 오늘 회의 있다며? 이거 입어. 이게 제일 깔끔해 보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자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며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의 뒷모습, 식탁에 앉아 서로 말다툼하다가도 밤이면 아이들 사이에 끼어 같이 잠들던 그 모습들. 적어도 그 모든 게 우리 편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기억들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회사 동료가 장난스럽게 제게 링크 하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오늘도 행복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동네 CCTV 실시간 조회 서비스 오픈 키읔키읔 형님 아파트 근처도 있네요. 호기심에 눌러본 그 사이트에서 저는 우연히 모텔 앞 공영 CCTV를 발견했고 장난처럼 시간을 되감다 낯익은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제가 직접 세차까지 해주던 그 차가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골목을 꺾어 모텔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누가 타 있었는지는 화면 각도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착각일 거야. 누군가 차를 빌려갔을 거야.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새벽 4시가 되자 힘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오후 2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대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 3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정민의 회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둥 뒤에 숨은 채 핸들 위에 얹은 손을 떨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오후 3시 정민의 차가 회사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정반대 방향, 낡은 상가 건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엑셀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차는 한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 떨어진 기둥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발 단순한 실수로 들른 거면 좋겠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집에 와 식사도 함께 했던 보험 설계사. 아내가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하게 됐다며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던 그 사람. 김태준. 36, 키 큰 체격에 정장을 잘 소화하는 아내가 당신보다 말이 잘 통해라고 농담처럼 던졌던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고 아내는 자신이 늘 저를 피해 숨겼던 미소를 그 남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리려다 굳어버린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의 모든 표정과 말투를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제 앞에서 웃는 그 표정은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방해받지 않겠지? 아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그 짧은 대사 두 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심장 소리만 커졌습니다. 저는 차 문을 붙잡고 휘청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 없는 뒷계단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곳이 두 사람만의 늘 오던 곳이라는 듯 익숙한 동선으로. 그 순간 제가 피하려 했던 진실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는 회의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 위로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두운 주차장 안에서 핸들을 움켜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내 결혼은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 앞까지 갔습니다. 4층? 그들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층을 지나 4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확실히 해야지.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정리할 게 있어. 복도 구석에 숨어 그 대화를 듣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고 선택이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이별 준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신발을 벗어들고 한 계단씩 천천히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앉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결혼은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야 폐허를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일찍 왔네? 회의 어떻게 됐어? 응, 잘 됐어.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녁 먹었어?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응, 먹을게.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1년 동안 먹어온 아내의 김치찌개. 하지만 오늘은 그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 아내가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는 노래, 창밖으로 들리는 저녁 바람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은 이미 금이 간 유리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리는 이제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끝을 내야 할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 집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수고했어라며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놀이터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고 저는 응, 조심해서 와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호텔 주차권, 영수증 한 장,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이 얄팍한 평화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내 하윤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엄마한테 말 안 해? 응? 아빠가? 응. 전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조용해.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윤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엄마도 요즘 이상해. 전화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 울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응. 어제 밤에 화장실에서. 나는 잤는데 목소리 들려서 깼어. 그래서 문 앞에서 들었어. 저는 하윤이를 안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미안해라고 계속 말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라고.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정민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 내가 요즘 힘든 것 같아서. 아니야. 나 괜찮아. 하윤이가 그러던데 내가 울었다며.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어젯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1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 사랑, 약속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어.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6개월, 6개월, 반년, 180일.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갔고, 아이들 생일 케이크를 함께 불었고, 기념일에 꽃을 사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왜? 나도 몰라.
처음엔 그냥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었어. 당신은 너무 바빠서 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잖아.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말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바람 피웠어라고? 그게 변명이 돼?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건 내 잘못이야. 100%내 잘못이야. 그래서 끝내려고 했어. 진짜로. 지난주에 그 사람한테 말했어.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래서 거절당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못하겠다고 했어. 아이들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도윤아,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밤하늘은 회색빛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들어와. 밖에 춥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용서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이 가면을 계속 쓰고 살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 침대의 미세한 흔들림, 시트가 스치는 소리까지도 제 신경을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정민은 제 옆에 누워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몸을 뒤척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 저는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정민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그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지?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아프게 저렸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증거를 모으려 든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로 끝났다는 사실을.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아이들 생일 조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태준 오빠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내일 11시에 같은 곳에서 볼까? 정민은 그런데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태준 괜찮아. 조심하면 돼. 보고 싶어. 정민 나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출근하는 아내를 평소처럼 인사로 보내고 몇 분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게 해둔 앱이 있었습니다. 아이 안전을 위해 깔아둔 것이었는데 오늘 저는 그 앱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흉기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2분. 아내의 위치가 회사에서 갑자기 벗어나더니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제와 같은 상가 건물, 같은 도로, 같은 골목. 이번에는 저는 주차장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김태준.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아내의 차가 들어올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빛에는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부녀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눈빛, 여유, 자신감,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는 표정.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 새끼를.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민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12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손에 들린 휴대폰이 부서질 듯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뛰쳐가면, 지금 소리치면, 지금 주먹을 휘두르면 저는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한 남자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결혼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고객님. 협의 이혼이신가요? 재판 이혼이신가요? 재판 이혼일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사진, 위치 기록, 문자 내용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이가 아빠, 엄마는? 이라고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가정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자인지 끝까지 보게 해줄게.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오늘 회사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저녁 곧 될 거야. 손 씻고 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건 결혼이 아니라 나였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는 아닐까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을. 사흘 뒤 금요일 오후, 정민이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저녁 9시쯤 들어갈게. 저는 답장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와.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익숙해진 그 주차장 기둥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져 갔습니다.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순간에 모든 믿음을 잃고 마치 삶 전체가 발밑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 뒤 정민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은가 확인하듯.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건물 입구까지 갔습니다. 뒷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익숙한 통로 앞에 섰습니다. 4층?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소리를 죽이며 4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 403호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있다가.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남편한테 9시에 들어간다고 했어. 그럼 1시간만 더. 알았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저는 핸들에 팔꿈치를 걸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내가 보고 있어야 하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건지 아니면 너무 깊은 상처라 눈물조차 의미가 없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정민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태준과 함께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짧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의 차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 불만 켜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목소리가 오늘 난 모텔 복도에서 들렸던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터지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지금은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적막한 전조가 필요했습니다. 정민아, 오늘 거래처 미팅 갔다 왔다고 했지? 잠시 침묵. 아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응. 왜? 그래. 힘들었겠다.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안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끓는 쇳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나쳐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떨고 있다는 걸 아내는 모를 것입니다. 준호가 방에서 작은 소리를 내자 아내는 황급히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숨이 막히는 건 저였다는 것을. 밤 11시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우리 집만 폭발 직전에 있는지도 모른 채 아내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아주 잠깐 깜빡였습니다. 알림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확보하고 제 아이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저는 침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정민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용할 법한 번호들, 결혼기념일, 준호 생일, 제 생일. 그리고 4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풀렸습니다. 하윤이 생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침실에 톡하는 작은 잠금 해제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해탈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태준 오빠와의 대화창. 오늘 오후 5시 47분. 제가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 본 그 시간. 정민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 태준 나도. 남편은 눈치 못 챌 거지? 키읔키읔. 정민응 당신은 둔해서 모를 거야. 숨이 막혀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태준 준호는 잘 지내? 정민은 근데 요즘 애보다 오빠가 더 보고 싶어? 태준 나도. 다음 주에는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정민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태준 회사 워크숍이라고 하면 되잖아. 정민 그래도 되려나? 태준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나는 진심인데. 정민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가정도, 그리고 제가 믿었던 결혼이라는 이름도.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민 옆에 누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뜬 상태로 날을 세웠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가 아니라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거 수집도 확인도 의심도 아닌 정면 충돌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깨곤 했습니다. 잠이 아니라 불안이 깨웠습니다. 아내의 미소도 아내의 말투도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공백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법입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을 했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고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아래에는 단 한 가지 질문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모텔 앞까지 왜 들어갔던 걸까? 아내가 제게 말하던 수많은 사소한 거짓말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들어온다던 날, 이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날, 여직원 생일이라 잠깐 들렀다던 날. 그 모든 시간에 아내의 GPS 기록은 도시 외곽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휴대폰 위치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프린트했습니다. 회의 자료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그걸 식탁 위에 펼쳐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아내는 30분 뒤에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 집에서 보자.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올래? 준호와 하윤이는 좋아하며 가방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당신 왜 애들을 친정해? 저는 대답 대신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늦은 밤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 종이들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녀간 곳이야. 날짜, 시간, 위치. 다 있어. 아내는 종이를 손에 들고 읽다가 끝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너지던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던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만 남기고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숨도 고함도 없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로는 못 빠져나가. 이제는 사실만 말해. 잠시의 정적.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그럼 어디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에 제 안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터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밥 한 끼였어. 가볍게 대답해준 문자였고, 그리고 모텔까지 갔지? 도윤아, 나 정말 미쳤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준과 포옹하는 정민의 모습. 이것도 미친 거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내가 모텔 간 첫날부터 전부 알고 있었어? 응, 전부.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히 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건지. 그 말에 정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6개월. 김태준이랑은 언제 처음 만났어? 작년 가을 보험 상담 받으러 갔다가. 그때부터?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올해 초에 우연히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 그리고 자꾸 연락이 왔어.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진짜야. 그런데 당신은 너무 바빴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미안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외로웠던 건 내 잘못일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충분히 관심을 못 가져준 것도 인정해. 그런데 그것과 배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선택이었어. 내 선택. 아내는 울음을 꾹 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등을 꽉 쥐어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 둘 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모텔 가기 전에.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 없이 천천히 지방 공기를 적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다시 얘기해. 도윤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정민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무너지는 소리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집을 나갔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서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일 때문에 며칠 나가 계셔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응, 알았어라고 했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화났어? 아니야. 그냥 바쁘셔. 그럼 언제 와? 곧. 하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안에는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남기고 간 담요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면 그녀가 사두었던 반찬 용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손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그 질문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대답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아버지로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의 초라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가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까 위자료와 양육권에서 유리합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며칠 후 정민이 짐을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눈이 많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얼굴빛도 창백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함이나 후회가 담긴 눈빛이라도 보여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피곤한 듯 시선을 피해 짧게 말했습니다. 옷 좀 챙겨갈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안방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잠깐.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왜였어?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야 앞으로라도 버티지 않겠어? 아내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 집에서는 늘 엄마 역할만 했고 아내로서 당신은 점점 없어졌어. 난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했어. 저는 웃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기대게 됐다고? 그게 이유야? 아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변명조차 아닌 그냥 감정의 고백. 정민아. 응.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정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태준이는? 끝냈어. 전화도 차단했어. 그럼 우리는?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진짜로. 근데 나는 지금 당장은 너한테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언제? 모르겠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옷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도 완전히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마치 제 몸에서 어떤 큰 부분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혼 서류, 양육권 전쟁, 사회적 시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붙잡고 울어야 할지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아이와 함께 서야 할지. 가만히 방을 바라보니 하윤이가 5살 손으로 적어놓은 낙서가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나 가족. 저는 그 글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글씨 때문에 울어야 할지, 그 글씨 덕분에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저라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치킨.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치킨을 먹으며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일 때문에 바쁜 거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그럼 언제 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윤이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빠만 있어도 돼.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준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야. 저는 두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하윤이가 그린 그 낙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나 가족. 저는 천천히 그 옆에 작은 글씨를 추가했습니다. 아빠, 오빠, 나 가족.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무너진 집 위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어쩌면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칠막 두 가정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서류철 앞에 앉아 밤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GPS 기록, 사진,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증거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저는 김태준 씨 아내 최윤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그 아래에 숨은 파열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그 사람 회사도 잘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삼키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내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다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다만 이제 끝내고 싶어요. 윤정은 덧붙였습니다. 증언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거죠? 당신 아드님과 제 아들 둘 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른들의 죗값을 대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저와 같은 피해자인 그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당신도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가족도, 그의 아내도, 그의 아이도 모두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에서는 두 가정의 파편이 동시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정민은 이미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태주는 초췌한 몰골로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준과는 멀리 떨어져 앉아 차갑게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정민 씨, 준호 군과 하윤 양의 양육 의사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정민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동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태준의 아내 윤정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네 사람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배신자와 피해자로 선명히 갈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부한도윤 씨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길 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도윤 씨,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도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삶의 패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쌍하다는 감정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 제 아이들 생각은 하셨나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이 잃은 건 당신 스스로 버린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윤정이 태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정민아, 응,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정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정말 사과는 됐어.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자. 아이들 보고 싶으면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정해줄 거야. 그거 지켜. 알았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정민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도윤아,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함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살 거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가끔 보러 올 거야. 그런데 같이는 못 살아.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랑 계속 같이 있으면 돼. 준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팔막 마지막 장면, 그러나 끝이 아닌 시작. 이혼 확정 후 정민은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준호랑 하윤이 사진 가끔만 보내줘도 될까? 보고 싶어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잘 지내. 짧은 답장이었지만 정민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정민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작은 제과점에서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했습니다. 윤정 역시 아이와 함께 이사를 갔고 본인의 인생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하윤이와 매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숙제를 보고
주말이면 가까운 하천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아이들 머리 묶는 것도, 도시락 싸는 것도, 학교 준비물 챙기는 것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것을. 어느 해의 초여름, 하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 미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어? 응.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른은 상처를 숨기지만 아이는 사랑만 본다는 것을. 가끔 정민이 집 앞으로 와 조심스레 선물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증오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정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너희도 이제 시작이야. 불행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어느 순간 길이 엇갈렸을 뿐. 저는 사진첩을 덮고 조용히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꺼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그네를 타며 웃고 준호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닙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낯익은 차 번호판을 보고 손이 떨리는 사람, 아내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무너지는 사람, 법정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신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윤이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같이 그네 타자. 저는 웃으며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